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의 아픔과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일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금을 모아야 했던 시절.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7년의 위기나 2008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우리 곁에서 조용히 뚝딱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6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경 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것, 즉 세계 총생산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08년 워렌 버핏이 금융계의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 당시보다 10배나 더 거대해져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간신히 붕괴를 막았지만 이번에 이 폭탄이 터진다면 전 세계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낍니다. 심지어 전문 투자자들조차 그 복잡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은 지구상의 모든 주요 은행,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각국 정부의 국채시장까지 거미줄처럼 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치고 왜 다음 금융위기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인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파생상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그 가치가 주식, 채권, 원자재, 금리, 환율 등 다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서 파생되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의미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집을 소유하지 않고 이웃집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보험금을 받게 되죠. 여러분은 집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집의 운명에 따라 돈을 벌거나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생상품의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농부가 미래의 밀가격 하락을 걱정해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선물 계약이나 항공사가 미래의 유가 상승에 대비하는 것과 같이 위험을 회피하는 순기능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파생상품 시장의 대부분은 이런 건전한 목적이 아닌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빌린 돈으로 금리나 신용위험, 환율의 미세한 움직임에 엄청난 규모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마법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1억 달러 규모의 금리 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내놓는 증거금은 100만 달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0대 1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베팅이 단 1%만 은행에 불리하게 움직여도 증거금 전액이 사라지고 2%가 움직이면 은행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거래가 수십만 개씩 쌓여 서로 얽히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카드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집처럼 작은 충격 하나에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붕괴의 예시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확산시킨 주범은 바로 파생상품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는 채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이었지만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투자자들이 부도 가능성에 도박을 하는 투기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거대 보험사였던 AIG는 주택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CDS를 충분한 자본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붕괴하자 AIG는 감당할 수 없는 지급 의무에 직면했고 결국 미국 정부는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AIG가 무너지면 AIG와 거래한 전 세계 모든 주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2008년 9월 미국 사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이 파산했을 때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건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석에 숨겨진 진실은 무려 35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먼이 파산하자 이 모든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리먼과 거래했던 전 세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A은행이 B은행에 줄 돈을 못 주게 되자 B은행은 C은행에, C은행은 D은행의 돈을 갚지 못하는 연쇄부도,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혈액과도 같은 신용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기는 실물 경제로 번져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2008년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파생상품, 특히 투기성 짙은 상품들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규제 당국은 은행들의 로비에 굴복했고 파생상품이 위험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60조 달러 규모였던 파생상품 시장은 오늘날 600조 달러로 10배나 팽창했습니다. 우리는 시한폭탄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고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600조 달러 시장은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가장 큰 부분은 500조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금리 관련 파생상품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로금리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시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잘못 베팅한 은행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계 장부 뒤에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 50조 달러 규모의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AIG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CDS가 포함된 시장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높은 금리로 인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CDS를 팔았던 금융기관들은 연쇄적인 지급 의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위험이 극소수의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JP모건 체이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단 4개의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자기 자본이 180배에 달하는 54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단 하나라도 계산을 잘못하여 무너진다면 2008년 리먼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전 세계를 덮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거래 상대방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앞서 말한 금리 변동성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금리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한다면 그 변동성 자체만으로도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재택근무 확산과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오피스 빌딩들이 유령 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를 기초로 발행된 파생상품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중소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이기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 불안입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일본의 막대한 정부 부채,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거미줄을 통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나 도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순식간에 뉴욕 월스트리트와 서울 여의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중동의 분쟁 등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나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여 전 세계 시장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전제로 설계된 파생상품 모델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이 600조 달러의 시한폭탄이 터진다면 이번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약 29조 달러를 쏟아부어 간신히 시스템 붕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각국 정부는 이미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다시 수십조 달러를 동원해 은행을 구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막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양적 완화가 어떤 인플레이션 재앙을 불러왔는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수십조 달러를 찍어낸다면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통화위기로 모든 사람의 자산을 순식간에 휴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구제금융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2008년 이후 구제금융은 월스트리트의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였을 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투기에 실패한 은행들을 구해주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한때 위기에 빠진 거대 은행들을 대마불사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커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하게 괴물이 되어버려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금리 충격일 수도, 부동산 시장 붕괴일 수도,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든 그 결과는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거대한 위험에서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붕괴 이후의 세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